2025년 8월 3일 일요일입니다. 8시고요. 주간 리뷰 앤 프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먼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에 대한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테슬라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관세와 과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이 두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향후 전략 및 지난주까지 전략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 쪽에서 몇 년 동안이죠. 20조가 넘는 AI 칩을 수주를 했죠. 다음으로 LG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6조에 가까운 수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수혜가 되고 있었던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죠. JMB라든가 원익 IPS,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는 크게 SK 하이닉스발,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쪽으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HBM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하겠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HBM4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 금요일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악재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한 주 수요일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을 해서 2차 전지를 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 가지 쟁점을 우리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테슬라에서요,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으로 만든 NCM 관련된 배터리 수주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악재가 되게 되면서 지난 목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LFP 쪽으로 수주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CM보다는 LFP 쪽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리튬 관련주는 이슈가 NCM과 LFP 모두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내용은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관세에 대한 이슈인 거죠. 한미 무역 협정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큰 틀로 보게 되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로 3가지.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원래 무관세였죠. FTA로 인해서. 그런데 무관세에 대한 주장을 트럼프한테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5%에 대한 관세였는데 이거를 15%로 할인했기 때문에 최악은 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15%에서도 호재와 악재가 있었죠. 호재는 역시 방산주였고요. 두 번째, 악재는 철강 관련주죠. 그리고 자동차라고 볼 수 있죠. 자동차.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무관세였고요. 50%를 유지를 하는 게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관세를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요 하나 정도 말씀을 더 해드리자면 일본이나
EU의 경우는 2.5% 원래 관세였습니다. 2.5% 관세였어요. 그런데 15%라고 얘기를 했던 건 12.5%를 우리나라는 원했던 거죠. 일본과 EU는 2.5% 관세고요. 자동차는 원래 무관세였는데 이게 가격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면 12.5%는 돼야지 EU와 일본 차와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15%가 되면서 악재가 됐던 거잖아요. 이 15%가 관세가 매겨지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차량입니다. 일부 폭스바겐이나 혹은 도요타, 라브 이런 경쟁하는 차량보다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유럽차 살까요? 한국차 살까요? 그나마 우리 한국차는 타는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서 한국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EU가 더 싸다라고 한다면 한국차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현기차의 영업이익이 거의 5조 5천억에서 6조 2천억 정도 박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악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체적인 금액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낮을 수는 있겠지만 GDP로 보게 되면 20%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비싸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정부가 펀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펀드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돈은 어디에서? 세금인 거죠. 세금. 이 세금 문제가 기업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어야 될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목요일 날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약세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방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위비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를 내려면 9배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9배. 일본과 EU 같은 경우는 미국산 무기 살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냥 무기만 사면 돼요. 무기만 사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위비 플러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무기를 산다라고 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 뭐 이런 회사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돈이 나가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번째 이슈를 얘기를 해 드리자면 온풀법이라고 있어요. 온풀법이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자,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미국에서 특히 구글이죠.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게 있죠. 니네 지도 반출해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국이잖아요. 휴전국인데 이 지도를 반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죠?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있을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함께 방위비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는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들의 회담인 거죠. 여기에서는 변화가 꽤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15%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만 맞춰준 거예요. 큰 틀. 근데 미국이나 미국과 EU,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되면 EU는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자 혹은 구글 이런 데가 쓸 때 세금을 걷기로 했는데 이 세금을 유지를 하겠다. 이제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 세금 이제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 쪽에서도 일본의 농산물 관세를 더 열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니 기업에서 투자 이 정도 하고 따로 또 이 정도 펀드를 미국에서 관리를 할 거야. 그리고 수익의 90%를 미국 쪽에서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미국 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국 쪽에서는 더 이상 추가 관세는 없다.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죠? 결국 세부 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관세에 대한 내용이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거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일 화나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앞서 첫 번째 우리나라가 FTA를 타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래 0%,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관세가 0%였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관세가 0%였습니다. 근데 한미 협상을 무역 협상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건 15%예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건 관세가 얼마? 0%입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이 있습니다. 뭐 사실까요? 뭐 사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는 사실은 굉장히 큰 악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 최악은 피했다. 최악은 피했다. 이 내용 때문에 진짜 최악 피한 거야. 그래서 주가가 상승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무관세에서 15%였기 때문에 하락 전환이 된 거고요. 그 다음날 보게 되면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가 3.8%, 코스닥이 4%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세제 개편안에서는 결국은 증권거래세율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큰 의미는 없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증권거래세율을 그렇게 신경을 썼었나요? 사실은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죠, 결국은.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악재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최대주주 쪽에서는 자사주나 이런 걸 해결을 할까요? 저는 안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매도 욕구만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인세가 24%에서 25%로 올라갔죠. 무슨 얘기죠? 당기순이익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주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PER과 PBR인 거죠. PER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식수로 나눠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15%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5% 15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만 올라가면 지금 현재는 16배가 되는 겁니다. 즉, 더 비싸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PER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PER은 당연히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주가가 더 높은데 그 종목을 살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인세도 역시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최악은 배당이죠. 배당분리과세. 배당분리과세의 경우는 적용 요건이 일단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에 충족되는 회사가 20여 개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은 이 배당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배당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연말에 10억으로 줄어서 양도세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배당도 안 준대요. 당연히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확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민청원이라고 있잖아요. 국민청원. 이거 양도소득세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코스피 5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천도 깨지겠다.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협상 여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야당에서는 필라버스터를 통해서 이거 무마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거예요.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세법 개정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노랑봉투법이 있죠. 노랑봉투법.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상법 개정안까지 내일 이게 다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노란봉투법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발 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진한다라고 했죠. 니네 소리 개소리 딱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떨어지는 거고요. 경제 GDP가 하락을 하기 전에 미리 앞서 움직이는 게 주식이죠. 그 주식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내일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장 상황을. 그냥 시장 자체는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이유였냐면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시장이 상승을 하고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3150포인트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가격이 상승 추세의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구분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간으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반등이 나올 가격은 3120부터 3150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만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일 만약에 악재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등이 내일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3150에서 조정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요거는 당연히 악재겠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죠.
그렇게 될 경우는 주가는 어디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냐면 3030포인트대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락 출발을 해서 이 필라버스터를 통해서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중지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3030포인트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315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거냐, 아니면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게 세 번째인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315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반등이 나오게 되면 315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3150포인트에서 떨어지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영향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한 다음에 3150포인트냐, 아니면 바로 하락이냐, 올라가냐, 그리고 떨어지냐. 그리고 올라가면 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냥 3030포인트까지 하락입니다. 세 번째, 필라버스터 내일 노랑봉투법, 이 내용이죠. 이 이슈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3150포인트에서 반등 나오냐 안 나오냐, 뚫고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303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냐, 이게 지금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84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던 이 추세를 보게 되면 내일 하락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100포인트 부근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3100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3030포인트입니다. 이거 정리가 되셨나요? 이거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100포인트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31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저항이 되느냐에 따라서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3220포인트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 310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3030포인트대까지 약세가 이어진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역시 제가 지지선으로 정리를 한 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살아야 코스닥도 역시 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흐름. 미국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전일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지지선이 나와야 될 4380포인트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나스닥도 역시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가격이 2600포인트였는데 그나마 나스닥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S&P 500 역시 이전에 저항 부근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지까지는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국내가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계속 들고 있지만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등 나올 것 같다라는, 이거는 그냥 시장 상황도 그렇겠지만 종목들도 조정을 받은 게 지지선 부근까지 밀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놓고 있죠. 그 미국은 왜 약세가 이어졌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농업 일자리가 10만을 예상을 했는데 7만 3천까지 증가를 해서 이것 때문에 악재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5월에서 6월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 발표 대비 25만 8천 명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악재가 시작이 된 거고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면 지금 실업률 안 좋아지고 이 실업률은 금리 인하의 기본 요소였습니다. 금리 인하. 자,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다음 주에 2번 남았는데 이번 달 다음 달 2번 남았는데요. GDP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안 좋으면 9월 달에 원래 파월이 우리 경제지표 보고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0.25%냐 0.5%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시각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욕구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런 이슈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헬스케어가 그동안 급락이 나왔다가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디펜시브라고 해죠. 소비주 일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다 악재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종목들도 악재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포인트는 31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3150포인트를 돌파를 하냐 못하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내일 어떤 식의 전략이 세워질지 결정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업종별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내 지수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상승한 종목이 없죠. 상승한 종목이 없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없는데 이슈됐던 내용들을 그냥 빠르게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반도체 관세가 있죠. 반도체 관세. 그 다음에 의약품 관세 아직 남아있죠. 이거 2주 이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악재와 함께 두 번째 모멘텀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차트를 한번 보죠. 그냥 삼성전자까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의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렇죠? 멈췄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멈췄고요. 고점을 한번 또 잡아주고 상승을 또 이렇게 했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을 이렇게 쭉 했던 거죠. 그런데 관세에 대한 이슈와 함께 세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죠. 제가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들도 지지선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전 고점 부근은요. 시장이 반등 나올 수 있는 지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삼성전자의 반등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흐름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흐름은 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윗꼬리를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깨지게 되면서 내일 만약에 조정을 25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로.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16만 2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상승하던 이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추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25만 5천 원을 이탈을 했을 때 24만 3천 원대까지 밀린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저점과 상승 추세의 지지는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면 24만 3천 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전기가 그래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급등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냐면 이만큼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절반 정도 약세가 이어졌는데 매도를 한 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얼마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매도폭이 크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도가 나온 양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유리기판 얘기가 있죠. 유리기판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뭐 해외 인사를 영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기도 반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4만 1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다시 한번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고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SK 스퀘어의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하락으로 인한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한 거죠. 거래량 동반.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카카오와 네이버는 악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강비철 얘기를 보게 되면 철강비철 얘기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관세. 이 관세 문제가 실적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확인을 했을 때 실적의 변화는 없었다. 실적의 변화는 없었다. 추후에 실적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관점은 중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풍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건 2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였던 거죠. 실적 악재. 자,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LG,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이 전선 전력설비는 저는 조정시 매수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시 매수. 이거는 악재가 없거든요. 악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라고 보고 있는데 단 주가는 높다. 주가가 높다. 정리를 싹 해드리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산주도 악재는 아니다. 악재는 아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도 그렇고요. 전선 전력 설비도 주가가 이미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 GDP 1%에서 0.8%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수출되는 해외 이슈가 없는 건설기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항공, 해운운송 이쪽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어떤 점이 복잡하냐면 유가 하락은 호재죠. 유가 하락은 호재입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죠. 제 관점은 1,430원까지는 뭐 일시적이라도 한 번은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문제도 추후에 협상 내용이죠. 추후 협상. 미국은 지금 약달러지만 더 강한 약달러를 원하죠. 이 더 강한 약달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수출을 우리가 그동안 1,000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1달러에 1,200원 이런 수준인 거죠. 즉 수출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입해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입은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은 좋지만 환율 때문에 유가 하락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국내 GDP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출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항공과 해운 운송에 악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악재일 가능성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하락인데 이게 호재일까요? 유가 하락이지만 호재일까요? 오히려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만 에너지주는 호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자동차를 확인해 보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는 악재겠죠. 조선은 호재입니다. 근데 왜 밀렸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호재기는 한데 우리 아시다시피 주가 아시죠?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2차 전지는 하반기에 호재라고 했습니다. 하반기 호재. 근데 2차 전지도 구분을 하셔야 될 거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2차 전지가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호재가 된 거죠. 두 번째, 자동차 못 파는데 호재일까요? 그래서 ESS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은 호재인 겁니다. 세 번째, 테슬라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수주를 줬을 때 LFP라고 얘기를 했죠. LFP 관련주는 호재. 나머지 NCM 쪽으로만 만드는 회사들은 악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요.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거는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종목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참고로 실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죄송합니다. 삼성 SDI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원래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턴 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먼저 뛰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당기 순이익이 떨어지다가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트로 그냥 두 종목만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26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삼성 SDI를 확인해 보게 되면 삼성 SDI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주가 폭이 다르죠.
왜?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늦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를 확인을 해보실 때는요.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종목을 총 세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 종목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요만큼 뭐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는 않았죠. LG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4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저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살짝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88%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게 되면 에코프로의 실적도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는 별도로 보게 되면 자회사들을 제외한 거죠. 영업이익이 2021년부터 꾸준하게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크기는 하지만 에코프로는 미리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늦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빠르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저점끼리 쭉 한번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 무슨 얘기냐면 저점이죠. 저점. 즉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등 구간에 역시 에코프로 BM도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를 하나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2차 전지의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를 보게 되면 2020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익이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3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3배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안에서는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학은 아닙니다. 일반 화학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은 저는 OCI 홀딩스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실적이 좋아요. 3분기부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급등을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OCI 홀딩스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OCI 홀딩스 연간으로 보게 되면 올해가 사상 저치죠. 최저인데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LG가 아니죠. HD, 현대, 에너지. 3분기 떨어지죠. 3분기. 물론 연간 실적은 올해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는 아니네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0배 정도 좋아지는데 3분기에 떨어지고요. 하나솔루션. 내년까지 적자가 유지가 3분기까지 적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OCI 홀딩스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는 지금 저는 아니죠. 지주사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주사의 경우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에요. 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주도 아니고 증권주도 아니고 금융주도 아니죠. 다만 통신주는 긍정. 왜? 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죠. 배당 유주 이슈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건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원전 포함이 된 건설주냐, 원전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주냐. 원전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주는 악재, 원전 건설주는 호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소형은 원전이 아니죠. 중소 건설주는 다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유틸리티도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물음표라고 봐요.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 내년 호재. 지금은 악재. 그래서 주가 하락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관련주는 호재죠. 호재. 밀림 폭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왜?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풀렸잖아요.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통주는 호재, 음식료도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료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는데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닭볶음면이라든가 그렇죠? 냉동김밥 이런 쪽은 호재잖아요. 특히 냉동김밥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터졌죠. 당연히 관세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먹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은 지금 악재죠. 제약은 악재입니다. 제약 악재인 이유 첫 번째 의약품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죠. 의약품 관세. 두 번째 미국에서 약가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약가 인하. 그러면 그만큼 많이 못 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실적 악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적 악재.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는 그 얘기가 있어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를 미용 욕구로 많이 써요. 미용. 그리고 합성 GLP-1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초당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FDA에 야 이거 비만 치료제 너무 막 쓰는 것 같아. 이거 제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선 노보 노디스크 있죠. 하반기에 경쟁이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추정 예상치를 떨궜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하반기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목표주를 떨어뜨릴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재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분 비만 치료제라고 있어요. 부분 비만 치료제. 요건 미용과 관련이 된 겁니다. 미용. 돈이 너무 없으면 또 못할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미용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잖아요. 부분 비만 치료제가 뭐냐면 복부나 아니면 뭐 턱 이런데 부분적으로 지방 분해를 하는 거예요. 지방 분해. 그래서 미용과 관련된 의약품은 호재, 나머지 다 악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엔터는
일단은 뭐 CJ, CGV나 콘텐츠리 중앙은 악재죠. 하이브도 악재죠. 저는 게임주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호재. 왜? 지금 게임 출시가 엄청 돼요. 새로운 신제품 신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지금 방학이죠.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2분기 혹은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게 NC소프트가 그렇게 됩니다. NC소프트 실적을 한번 볼게요. NC소프트. 연간 실적은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까지 좋지는 않은데 3분기에 방학 때가 겹쳤잖아요. 큰 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부터 관심 종목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뭐 2차전지 관련주도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총 5개를 봤는데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이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 LG화학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은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에코프로는 흑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의 흑자를 유지를 했던 코스모 신소재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악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될 만한 종목들은 중고차 관련주는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얘기와 우리나라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차량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세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3월 말에 발표된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4월 소매 GPU가 평년 대비 높았고 상방의 압력을 약 10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9%가 증가를 했고 컨센서스를 뛰어넘었죠. 컨센서스를 2억 5천만 달러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 다음에 EPS도 역시 1.28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4%를 증가를 했어요. 참고로 이 카바나는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3분기에도 역시 직전 분기 대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3사 있죠. GM, 포드, 스탈란티스의 실적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3분기에도 망했습니다. 우리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고차의 카바나의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하는 중고차들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기아, 엠로, 롯데렌탈, 레드캡투어, K카, 소카, 동아기업, 도이치모터스, AJ네트워크스, 오토엔인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중고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완성차에 대한 이슈 때문에 5조 5천억에서 6조 2천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없어졌습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는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현대글로비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실적은 엄청 좋아집니다. 참고로. 실적은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와요.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3분기까지는 안 좋고 4분기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4분기에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는 먹을 구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차 쪽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4개를 결정을 했는데 이 4개의 종목이 다 호재는 아니에요. 자, 롯데렌탈, 뭐 일반 렌탈도 있겠지만 차량 렌탈, 중고차 매매, 오토렌탈 사업이 있죠.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분기 역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3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롯데렌탈의 경우는 거래량이 131%가 동반이 됐는데 3만 주밖에 안 돼요. 3만 주밖에 안 됩니다. 물론 롯데렌탈의 경우는 내가 소액을 한다라고 하면 내일 받는 가능성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9,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 거래량이 적은 것은 악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제일 좋아요. K카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K카도 역시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죠. 중고차 매매, 소매, 경매, 렌터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 매입 판매를 하고 있고 금융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 내년에도 사상 최대. 다만 2분기, 3분기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건 악재죠. 주가가 근데 저항이 15,500원 수준, 15,400원 수준이 저항이었는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여기까지 이렇게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8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카의 경우는 사실 렌터카 위주잖아요. 그래서 연간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020년은 흑자가 예상이 되죠. 분기로 확인해 보게 되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카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단점은 거래량이 만주도 안 됩니다. 실적은 되게 긍정적이지만 만주가 안 돼요. 그리고 번외 AJ 네트워크스입니다. AJ 네트워크스 2024년을 피크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역시 2분기, 3분기에 렌터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정체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는 패턴대로 움직입니다. 패턴대로. 그래서 거래량도 은근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3,6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예요. 미국의 중고차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똑같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흐름대로 그냥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관세 이슈 때문에 자동차가 굉장히 좀 비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건 워닝머티리얼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닝머티리얼즈는 원익 IPS에서 특수가스 생산 사업만 별도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 통해서 보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구성으로 보게 되면 이게 특수가스입니다. 특수가스인데 반도체 특수가스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특수가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100여 종이 넘습니다. 100여 종이 넘어요. 이걸 가지고 비율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여 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 글로벌 특수가스의 시장은 점점 커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실적이죠. 실적. 502억인데 2022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희귀가스가 10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가격을 고객사한테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5%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200억이와 5,813억에서 영업이익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가 훨씬 많죠. 올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이전 고점 수준까지는 거의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2분기, 3분기 실적은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와 보게 되면 이게 솔브레인을 포함을 한 소재업체예요. 소재업체인데 PER로 보게 되면 워닝 머티리얼즈가 5.6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솔브레인 10배, 한솔 케미칼 10배, 레이크 머티리얼즈 28배. 그 다음에 PBR 기준으로 보게 되도록 워닝 머티리얼즈는 0.5배 수준인데 솔브레인 1.2배, 한솔 케미칼 1.7배, 레이크 머티리얼즈 6.7배. 평균으로 보더라도 1배 수준이르 1배 수준.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즈 PER 보게 되면 소재 업종으로 보게 되면 최소 10배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비 주가는 2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가장 소재주 중에서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주가는 1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적으로 3,000원, 44,000원 부분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박스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워닝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워닝 머티리얼즈 그렇죠. 제가 언급한 대로 차트가 움직이는 거죠. 보수적으로 맥스. 지금 이전에 저항 부근이 25,000원 전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아주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거의 다 왔다. 저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엄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까지 다 왔다. 관심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해 보시려면 뭐 이거는 무료로 얘기를 좀 해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제가 뭐 공개 방송을 언급을 또 할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 종목까지 언급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차트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테슬라에 대한 이슈 다 말씀을 해드렸고 관세 과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업종별로도 어떤 업종은 호재, 어떤 업종은 악재라는 거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관심 종목 몇 개 언급을 해드렸고 최종적으로 머티리얼즈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주간 리뷰 그다음에 프리뷰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